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을 지지도 측면에서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틀 뒤면 이제 박근혜 정부도 집권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 지난해 말이었죠. 이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된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 이완구 총리가 됐고 소폭 개각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건데 이르면 오늘, 늦어도 집권 3년 차인 25일 전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질지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 연휴 직전에 소폭 개각이 있었습니다. 이 새누리당, 특히 이제 친박 의원들이 대거 발탁이 되면서 전체 장관의 3분의 1이 친박 의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먼저 보십시오. 자,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부총리, 김의정 장관, 유일호 장관, 유기준 장관 이렇게 18명의 내각 인원 가운데 6명이 친박 의원들로 채워져서 3분의 1이 현재 국회의원. 그래서 사실상 의원 내각제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유일호, 유기준 의원이 이번에 이제 소폭 개각 대상에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3분의 1이 친박 의원들로 채워진 셈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예, 저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상 의원 내각제라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이 정치 권력 구조가 매우 독특한데요. 예. 대통령이 있고 또 총리가 있고 또 국회의원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내각에 들어가서 장관이 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정부 수립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의 그 정치 권력 구조하고 유럽형의 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타협을 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내각 책임제를 구현한 매우 독특한 정치 권력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 정치를 하고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각 책임제는 바로 국회 예산해가지고 국민들의 심판을 다시 받는 이런 유연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 중심제는 그냥 장관 한번 갈고 다른 장관 들어오고 이런 점에서는 과연 이렇게 복잡한 권력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뭐 이번 그 과정은 대통령이 3년 차에 뭔가 좀 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은 됩니다만은 좀 복잡한 과정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뭐 개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불러올 수 있는 인사였는데. 자, 정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간에 친박 의원들로 분류되는 분들을 장관으로 기용을 한 이유는 뭐로 봐야 될까요? 지금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거든요.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여당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지금 어쨌든 당청 간에 이제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내면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당의 이제 중심 기류와 청와대의 기류가 이제 다른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제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여당의 의원들을, 현직 의원들을 내각에 임명함으로써 어쨌든 당청 간에 예견될 수 있는 갈등들을 어쨌든 차단하고 소통을 좀 강화하고 여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로 이것들이 이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지금 보면은 대부분 어쨌든 입각된 이제 장관들 또는 장관 후보자들이 친박계 성향들이거든요. 여기서 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또 현직 의원들이 장관이 되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지금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번에 장관을 했었거든요. 치경영부 장관을 했었고 또 유정복 장관도 있었는데요. 길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친이계였는데 친박계 의원들이 장관을 입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의 주류가 당시에 친박계로 변해가고 있던 상황에서 친박계 의원들을 등용함으로써 어쨌든 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카드로 활용을 된 것인데 지금은 당이 어쨌든 비박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친박계 의원들만 주로 임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 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카드로서 좀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그런 의도, 포석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은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부는 친박 의원들이 좀 입각을 해서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포석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가 마음 맞는 사람을 쓰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뭐 그걸 갖고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당은 지금 비주류입니다. 뭐 김무성 대표라든지 뭐 유승민 원내대표랑 비주류인데 우리 이 정부 출범할 때는 보면 황우여 대표랑 이제 최경환 원내대표였거든요. 완전 친박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내각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내각으로 들어오고 당은 지금 비주류가 지도부를 맡고 있고 결국은 이제 당에서 이렇게 그 당하고 그 내각하고 어떤 협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그 비주류를 뺐지만서도 결국은 당하고 그 비주류 당하고 이제 내각하고는 그 어떤 의원들끼리는 좀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빼더라도 결국은 뭐 당정의 소통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소법 개각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난해 말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으면서 이제 인적 쇄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 중용이 되면서 어떤 기대치나 국민적인 어떤 희망, 거기에 대한 좀 반감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일을 한번 잘 보겠다. 3년 차에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는 보이는데 우리 윤희웅 그 센터장이 아주 잘 분석을 해주셨어요. MB 정부 때는 그 당의 어떤 그 지분, 역할을 고려해가지고 눈치를 좀 본 겁니다. 당이 내가 그 박근혜 대표 쪽 사람들 좀 임명할 테니까 날 좀 도와달라. 그래서 뭐 최경환 장관이라든가 유정복 장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 박근혜 대표를 당시 그 고려를 한 그런 모양새를 취했는데 이번 그 6명의 장관 중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라든가 유정복 원내대표 또는 뭐 이재호 전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비박계 이런 인사들에 대한 배려가 안 보이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저는 대통령이 그 어떤 진심을 그 이해를 좀 하는 편입니다. 한번 3년 차에 내가 잘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한번 해볼 테니까 마지막 기회로 한번 나를 좀 이해해달라 이런 측면으로 그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 6사람이 얼마나 대통령을 도와서 일을 잘 할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지금 총리와 부총리 2명이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제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체 수혜 차원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지금 사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다음 해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의원들의 마음은 사실은 뭐 다시 재선되는 것 거기에 이제 가장 크게 목적 함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굳이 표현하자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기 3년 차에 사실 국정과제를 굉장히 과감하게 이제 좀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현직 의원들의 어쨌든 힘이 필요한 측면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보긴 하는데 의원들이 어쨌든 재선에 대한 마음들이 더 강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지금 이제 국정과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또는 사대부문 개혁 여러 가지 이제 많은데요. 사실 그런 추진하게 되면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을 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국민들로부터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둔 현직 의원들이 그렇게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면서 의원들의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단기적 차원에서의 비판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냐. 총선에서 어쨌든 책임론을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을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공직선거법상에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총선이면 1월 14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고 또 선거운동을 한다면 올 연말에는 벌써 나가야 되면 지역구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실제로 만약에 장관을 하면서 1년 정도 해야지 자기 성과 난다지만 만약에 많이 성과를 내가지고 혹시나 좀 뭐 어떻게 부각을 좀 받는다면 굳이 총선에 또 안 나갈 수도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6명 다 뭐 총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번 내각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뭐 성과를 낸다든지 정부의 어떤 힘을 한다면 지자체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조건 이게 총선 나가기 때문에 한시 내각이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6명 중에 제 생각에는 한 2-3명 정도는 그래도 뭐 어떤 성과를 내가지고 지자체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뭐 진로도 또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이제 이분들 중에서 몇 분 정도가 이제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어쨌든 국정과제를 좀 과단성 있게, 좀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선거와 무관하게 이런 것들을 보인다면 상당히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높고 힘을 더 받을 가능성은 있을 텐데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도 다음 총선에 대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의향들을 이제 비쳤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현직 장관, 이 의원들이 어쨌든 장관이지만 또 부총리이긴 하지만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한번 어쨌든 의원직을 잃게 되면 다시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이제 좀 나오면 상당히 기대해볼 만할 텐데 총선 불출마 선언을 나올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월 14일 이전에 사퇴를 하고 또 이제는 뭐 선거운동도 열심히 그 전에 또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봤을 때는 저 6명 중에 몇 명이 총선에 나갈 것처럼 보이세요?
근데 우리 언론이 말이죠. 네. 저 6사람이 내년에 총선에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벌써부터 뭐 11개월짜리 뭐 장관이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예. 저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는 한번 더 하건 뭐 하건 우리 국민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유일호, 유기준 이 두 사람을 왜 집어넣느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네. 유일호 이분은 이제 그 조세 전문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국토교통 정책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거 문제입니다. 네. 지금 전세값이 90%가 돼도 집을 안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래서 유일호 같은 전문가 보내가지고 대통령이 좀 알아듣기 쉽게 정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발탁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유기준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이지만 예. 또 해양법 전문가고 뭐 변호사고 해서 예. 이 저 해양수산부 이 새로 만들었는데 한번 잘해봐라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다음 총선에 뭐 그 다선 의원이지만 당연히 뭐 욕심은 낸다고 보는데 예. 이제 그 욕심 좀 버리고요. 뭐 11개월이 됐든 뭐 2, 3년이 됐든 간에 한번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한번 순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경환 부총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완구 총리도 이번에 그렇게 고생을 됐는데 네. 박근혜 정부만 보지 말고 국민을 봐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면 국민들한테도 그 결국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앞으로의 정치적인 그 진로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권 후보고 최경환 부총리도 앞으로 뭐 꿈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개인적인 진로는 잠시 접어두고 한번 저 살신성신의 모습으로 한다면은 저는 뭐 이렇게 몇 사람이 나가건 뭐 짐작은 됩니다만은 네. 우리가 계속 이 YTN 같은 그 보도체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6명이 자신이 임기가 언제가 됐든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감시하는 것이 더 필요가 되지. 예상되지 않은 시나리오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소폭 개각이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거는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을 찾는 건데 앞서도 뭐 청와대 출입기자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르면 오늘 아니면 25일 이전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자,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지금 대통령은 이미 마음에 든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론 흐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뭐 김기춘 비서실장은 17일 날 이제 악수를 하면서 나갔습니다. 이제 후임 인사가 남았는데 아마 지금 몇 분이 거론되고 대통령이 아마 좀 생각은 아마 하고 있는데 뭐 권영세 전 주중대 대사라든지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젊은 실무형일 수도 있고 또 뭐 김병호 씨죠. 김병호 씨, 또 현경대 뭐 그런 분들도 이제 좀 고문형으로 가능한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통령은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또 방향으로 딴 국민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인식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러면 뭐 이번 주 내에서는 분명히 발표가 될 것 같고 요 비서실장이 또 혹시나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언론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또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 엄청난 검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설 연휴 전에 검찰이 아주 이례적으로 대규모 인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오늘 언론기사 분석 보니까 검찰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김기춘 실장이 물러나면서 이제 검찰의 조직을 다잡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변호사시니까 이번 검찰 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변호사 크게 관심은 없는데 사실 검찰 인사는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저는 청와대 관련해서는 뭐 이번에 인사를 받겠지만 권정훈 그 부산지검 부장이거든요.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이렇게 내정이 됐는데 요거는 좀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가 청와대 특히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을 못하도록 겸직을 못하도록 아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사실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사표를 내 가지고 다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갔다가 다시 또 임용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검찰청에 이런 편법으로 지금 하는데 요 부분은 지금 그 권정훈 비서관 말고도 행정관 포함해서 많은 검사들이 지금 또 청와대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요 부분은 계속 편법 파견이 아닌가. 또 청와대에서 검찰청을 이제 검찰을 조금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비판이 많은데 안 하기로 했으면 사실 안 해야 되는데
아예 사표를 시켜서 임명 안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결국은 또 비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제 언론에서 이제 편법 파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찰이 청와대나 정권으로부터의 외압에서 자유롭고 어떤 유착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을 이제 금지를 한 조항이 있죠.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비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직 검사가 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청와대에 가서 근무하게 되는 부분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그 반대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비서관이나 어쨌든 담당자가 다시 이제 검찰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검찰에 이제 요직으로 가게 되는 상황들 어떤 인사라든가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 이제 이번에도 그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현직 검사가 파견됨으로써 검찰이 어떤 청와대나 권력에 예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이 실제 다시 또 정권이 아직 유한한 상황에서 임기가 있는 상황에서 중반인 상황에서 청와대에 있던 인물이 검찰에 요직에 가게 되면 그 애속화, 종속화 이런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한 논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상당히 높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직 검사가 사표를 제출을 하고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가 다시 검찰에 재임용이 되는데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또 요직에 그렇죠. 발탁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청와대 가려는 검사들 마음 편히 그렇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지금 정부가 저는 잘못한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거든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검찰 현직에서 뽑아가지고 청와대 비서관 안 시킨다. 이게 분명히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무너졌어요. 이중희 그 검찰 검사를 그 민정비서관에 임명을 해놓고 물론 이제 사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러면 변호사업계로 내보내면 되는데 슬그머니 복귀를 또 시켜버렸습니다. 이때 비판이 많았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검찰에서 사표 내게 해가지고 데려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설명이 청와대에서 없는 거죠. 이런 거는 분명히 저는 그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역대 정권마다 이 검찰에 대한 이상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하도 정치적으로 사실은 검찰이 주목받는 이런 그 권력 구조를 가진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에서는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말하는 게 모든 사회의 그 사회적 기준이 되는데 뭐 일본만 해도 그 검찰이 굉장히 중시되고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검찰이 과도한 그 정치적인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바로 전직 대통령을 검찰이 그 과잉 수사를 해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또 죽음을 몰고 갔고 MB 대통령 때도 민정수석만은 내가 쓸 사람 써야 되겠다고 주위에 아주 공경하는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 대한 어떤 그 장악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이 보였거든요. 이게 또 박근혜 정부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정권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고 검찰의 어떤 내부적인 자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청와대를 바라보고 현직 정권에 대해서 뭔가 그 기대어보고 전직 정권에 대해서는 또 싸늘하게 배반을 때리는 이런 이상한 문화가 검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변호사업계에도 좋은 사람 많은데 우리 박진 변호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과감하게 청와대에 쓰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검찰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민정비서관 잠시만요. 박정 변호사가 상당히 행복해하는데 자, 뭐 전형적인 TK 인맥 아닙니까? 저기 설 연휴 때 가셨을 텐데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저희 가족들은 뭐 정책이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5, 60대 TK 저 대구 쪽인데요.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청와대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약간은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완구 후보자가 된 거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가 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많은 것들을 봤지 않습니까? 대구 뭐 경북 그 사람들도 그 5, 60대 분들도 약간은 지지율이 좀 빠진 듯한 그런 느낌 사실 듭니다. 자,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그 정윤회 파동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반등 기미를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승한다 이런 이제 보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어쨌든 최근에 뭐랄까요 이제 야당이 상당히 존재감을 회복하고 있는 것에 따른 그런 효과인 측면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던 거는 많이 이슈가 됐던 것들이 사실 정치적 사안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뭐냐하면 연말정상과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여권 내부에 어쨌든 청와대와 당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여권 성향층에서 부정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야당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존재감을 회복했고요. 그러면서 좀 문재인 당대표가 뭐 현 정권과 전면전을 선포한다 등 어쨌든 강경한 입장을 보이게 되면서 여권 성향층 중에서 현 정권을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심리를 좀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권 성향층에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다소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리가 자극되면서 일정 부분 대통령 국정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심리, 잘한다고 하는 평가가 일정 부분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 보면 2달 전에는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였는데 2달 만에 오차 범위 내로 거의 뭐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34대 33. 새정치민주연합이 급속도로 이제 지지율을 회복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있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효과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예. 사실 전당대회 전까지도 뭐 그들만의 리그다, 뭐 재미없다 그랬는데 되고 나서 그 참배 이벤트 이게 상당히 먹혔습니다. 중도 지지층이라든가 보수 지지층에. 그래서 화합을 하기 위해서 야당이 노력하는구나. 이게 이제 어필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난번 그 표결할 때. 야당이 이제 국회 반을 책임지는 그 국회 중요한 구성원인데 그동안에는 뭐 심심하면 뛰쳐나갔잖아요. 여의도 뛰쳐나가가지고 시청으로 달려나가고 그 노숙하고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해 있다가 들어가서 표결에 임하면서 집안 단속도 잘해가지고 아주 야당이 똘똘 뭉친 모습을 보여서 그 문재인 의원이 리더십 돋보였는데 가끔 문재인 의원이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마는 뭐 이상한 행동을 하긴 해요. 뭐 세월호 참사 때 광화문에 격려하러 갔다가 갑자기 거기서 농성을 한다든가 뭐 총리를 뽑는데 표결로 하자는 뭐 여론조사를 하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우윤근 그 원내대표하고 아주 조합을 잘 이루어가지고 리더십 돋보였고 특히 우윤근 원내대표의 그 원내대표 리더십도 매우 좋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그 집안 단속을 잘한 데다가 저가 담배에 있어서도 여야 그 양당에서 다 그 약간 삐끗했는데 이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아주 그 또렷하게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우윤근 원내대표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여당에 비해서 야당의 그 지도부의 리더십이 매우 돋보이는 과정에서 저는 0.9%의 그 오차로 접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는 그 한 달 전쯤에 이 정당 대통령 지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앞서면서 이른바 비주류 집행부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청와대에 견제를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다 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일단은 지금 이제 보면은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도 약간 이제 하락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전에는 사실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일 때 대통령이 어떤 방어막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도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또 여당도 좀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게 되면서 새누리당도 국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초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가 그 이전에 여권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또 여당도 정책 플레이어로서 어쨌든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갈팡질팡한 모습들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아마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민심에 기대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행보를 하면서 또는 대통령과 청와대와는 적극적으로 각을 세울 때는 세우면서 민심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심의 뜻이 다소간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권의 안정성을 위해서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최근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협력을 한 상황인데 지금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정당의 여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향후 행보에 있어서는 이전 것처럼 어쨌든 적극적인 청와대에 대한 협력을 다소간 국민의 뜻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청와대와 각을 세우더라도 뜻이 또 다르더라도 이런 고민을 할 가능성이 최근 이제 여당의 지지율을 보면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이완구 폭풍이 제일 컸죠. 이완구 후보자가 그 청문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너무 상처를 입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새누리당도 이렇게 지지율의 그 저하를 보게 되는데 제가 느낀 인상 중에 하나는 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속된 말로 너무 찌질하게 총리 후보자를 보호하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게 그 국민들한테는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대통령의 그 목소리가
최근에 정세를 놓고 달랐습니다. 네. 이런 것도 국민들한테 느껴졌고 이런 부분들이 다 모이고 그다음에 정치 쇄신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하겠다고 그랬다가 여러 가지 뭐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게 다 모여가지고 여당의 어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여야가 정치 혁신 경쟁이 치열하게 그 싸움의 그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제 지금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야당 지지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권 성향층, 야권 성향층들은 사실 기본적 성향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여당의 잘못인 사람들이 어쨌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잠시 지지를 유보하면서 부동층 또는 무당파층으로 가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야권 성향층이면서 야당에 대한 이제 불신이 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무당층에 있다가 지금 이제 야당으로 간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혼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추세가 계속 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어쨌든 다시금 어쨌든 새누리당의 비교적 다소간 우위 현상이 다시금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어쨌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처럼 이제 등락을 이렇게 출렁출렁 하듯이 사안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이제 서로의 지지도를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아니라 이탈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집토끼 싸움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을 거의 바짝 쫓아왔기 때문에 이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이 막강해졌는데 여기서 정경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조를 하면서 견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강한 야당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문재인 대표 일성이 그거였거든요. 박근혜 그렇죠. 정부와 예. 전면전을 하겠다. 첫 말씀은 이 강하게 어떻게 막 좀 전면전을 하겠다는 말이었는데 결국 또 참배도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강하게 하면서도 협조를 하겠다. 조금 그래도 운영함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비친 게 아닌가. 또 표결 참여 봤을 때는 이 표결 참여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 표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 표결 참여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지율을 많이 회복한 게 아닌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마 투쟁만 하는 야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정책 대결을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결국은 원내에서 어떤 정책으로서 대결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더 지지를 받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소리 없이 강한 야당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 이탈했던 야당 지지자를 강한 야당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좀 끌어안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정치권 공동의 책임을 물을 만한 주제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저가 담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저가 담배, 그러니까 담배값이 많이 올라서 담배 피우기 힘든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값싼 담배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사실은 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겠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가 담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담배값 올릴 때는 얼마나 그 고상한 그 얘기를 했습니까? 국민 흡연율 심각하고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 올려야 된다. 할 수 없다. 이게 그 사실은 국민들이 그 감내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통과가 됐는데 근데 일부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아쉬운 소리를 국회의원들한테 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뭐 저가 담배 그다음에 전병헌 의원은 봉초 말아갖고 피는 담배는 세금을 안 매기자 이런 그 꼼수 같은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모든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고 우영근 원내대표조차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이다. 우리가 그 그리스 정치인들을 닮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가 지금 그 유럽의 그 EU의 빚을 많이 갚아야 되는데 아일랜드처럼 빚을 많이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국민들을 그 속인 겁니다. 지금 지도자가 그 말하자면 그 탕감할 테니까 날 찍어달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 같은 그런 접근보다는 한번 그 어렵게 밀고 나간 것을 표에 좀 그 어떤 그 도움이 안 되더라도 한번 먼 국가의 장래를 보고 진정성 있게 밀어주시면은 그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할 텐데 그래서 바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 하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전병헌 의원도 빨리 봉초담배 이런 얘기는 빨리 걷어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저소득층하고 노인들은 그러면 싼 담배 피워가지고 건강이 더 해로워도 좋은 것인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흡연가들한테는 매우 그 아쉬운 정책이지만 우리 그 파리라든가 일본 도쿄 가면 담배 많이 피잖아요. 근데 흡연율이 우리 반밖에 안 됩니다. 이런 그 국가들도. 그래서 저는 그 포퓰리즘 정책은 한번 더 이상 고려하면 안 된다. 사실 저가 담배 저는 좀 필요는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노인들하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국민 건강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증세의 수단이 있었다 우회적으로라고 얘기를 한 후에 아예 저가 담배를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하지. 겉으로는 국민 건강 때문에 세금을 올리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결국 또 저가 담배를 또 다시 판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건강 생각하면서 다 저가 담배 판다는 거는 그러면 노인들은 뭐 저가 담배 피고 더 나쁜 거 피라는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세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다. 그렇지만 그 세금이 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저가 담배를 하겠다. 이렇게 선두를 바꾸는 게 말이 맞지 않나. 거짓말을 계속 한다는 것처럼 인상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담배값 관련한 논란 하나로 이제 비춰지고 있긴 하지만요. 이것이 이제 지금 정책의 신뢰성,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한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다른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민들이 저거 해서 다음에 또 바꿀 거야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정책 효과를 거두기 힘듭니다. 과거에 참여정부, 노무현정부에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했지만은 국민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 신뢰가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를 깎이기 때문에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뭐 야당에서도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권 내부에서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여당의 고충도 이해를 하겠지만 어쨌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정책의 신뢰도 일관성을 위해서는 확고한 어떤 의지가 필요한데 오히려 야당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